엄마 요양원 알아봤어. 시설 좋더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꺼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숫자들을 봤습니다. 전세금 7천, 요양원 월세 300, 그리고 엄마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도 숨 좀 돌릴 수 있잖아. 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어왔고 수백 번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눈물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허리 펼 새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 떠나고도 애들 등록금 한 번 밀리지 않으려고 허리 아픈 것도 숨긴 채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던 내가 무릎 수술 한 번 하고 나니 더는 집이 없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겠냐는 의사의 말보다 언제 나가실 건데요.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도 없이 감정도 없이 숫자로 환산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30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곁에서 그들의 서류를 챙기고 연금 신청서를 써주고 때로는 눈물 닦아주는 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내 인생은 늘 뒷전이었죠. 퇴근하고 나면 애들 숙제 봐주고 학교에서 단체 사진 찍는 날엔 미장원도 안 가고 몰래 가서 뒷모습만 보던 엄마.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 청춘이 허비가 아니란 걸 느꼈으니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는 걸. 남편은 병으로 일찍 떠났고 그날 이후 나는 혼자였습니다. 혼자가 된 여자가 아이 둘을 키우며 전세금 한 푼 안 까먹고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단하세요 한마디로 내 고단한 하루가 치워졌고 나는 그 칭찬 한 줄에 매일 내 허리를 더 굽혔습니다. 지금 와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늘 조연이었어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하지만 정작 내 이름을 부르며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텼던 시간들이 무릎 하나 망가지니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릎 수술은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습니다. 퇴원은 했지만 계단을 오르는 것도 화장실에서 혼자 몸을 가누는 것도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네 집에 말 그대로 조금만 머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은 말보다 빨랐습니다. 엄마 계시는 건 좋은데 오래 계시긴 좀 그렇잖아. 애들 공부방도 좁고 솔직히 박서방 눈치도 좀 보여. 그 순간 저는 집안의 가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 아니 없어야 조금 더 편한 존재. 딸은 아침이면 눈을 피했고 사위는 퇴근 후 제 앞에서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요양원 있어요? 요즘은 시설 진짜 좋대요. 전담 간병인도 있고 생활비도 거의 안 든다더라고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나가달라는 말보다 더 차가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들려온 대화는 제가 숫자가 된 순간을 말해 주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으면 애들 학원비 걱정은 없잖아. 요양원비는 어머니 연금으로도 되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전세금이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무릎보다 더 깊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식들이 제가 아프자마자 저를 넘기는 법부터 배우고 있었구나.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방 안 낯선 천장만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연을 상담해오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선택은 어르신 몫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은 내가 지켜야죠. 그 말이 이제는 제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인생을 돕기 위해 제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먼저 챙기고 가전제품 하나 사는 것도 애들 눈치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삶 전체가 누군가의 계산표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요양원에 가는 순간 저는 사라질 겁니다. 한 번도 나로서 살아보지 못한 채 그저 짐을 줄인 선택지로 그렇게 정리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지켜야겠다. 이제라도 내 이름으로 살겠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 삶을 제가 선택하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동료였던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친구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와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월세는 단돈 18만 원.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비상벨과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 혼자 살아도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 복지관, 경로당, 공원, 병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다 있다는 이야기.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 진짜 있을까 싶었고 그게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곳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남의 집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 그날 오후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에는 제 인생 처음으로 담은 내 의지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심사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에 그 순간 두 다리가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마침내 저를 받아주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입주일 아침 저는 큰 짐은 포기했습니다. 전자레인지 하나, 접이식 테이블 하나, 그리고 찻잔 2개만 담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사 가세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내 집에 갑니다. 복지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작은 화단엔 노란 금자나가 피어 있었고 현관문 앞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붙여둔 환영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나를 위한 문이 열렸구나. 그날 밤 비어있는 방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저는 참 오래간만에 편안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주택 앞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은 한 어르신이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저는 박 여사라고 해요. 올해 83.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며느리 집에 얹혀 살다 나와 이곳으로 왔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내가 80 넘어서 친구를 또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적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습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침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함께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복지주택 안에는 조용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식물 화분을 놓고 누군가는 탁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노래방 기계를 들여와 한 달에 한 번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도 작은 종이와 펜을 들고 나가 복지관 문 앞 게시판에 글을 붙였습니다. 작은 글쓰기 모임 함께 하실 분? 그 주 금요일 저를 포함해 4분이 조그만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첫 시간엔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에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읽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에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복지주택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나이든 우리가 서로를 살아있게 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창밖 풍경도 서서히 봄비들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입주민들과 함께 마을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도시락에는 김밥과 삶은 달걀, 유자청 담은 물병이 전부였지만 풀밭이 웃음소리는 그 어떤 잔칫날보다도 풍성했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우쿨렐레를 들고 나갔습니다. 어릴 적 교회 성가대에서 익혔던 곡 몇 개를 어설프게나마 연주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손끝이 떨렸지만 한 곡, 두 곡 지나며 함께 박수를 치는 이웃들 얼굴에 낯선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피리, 누구는 하모니카, 누구는 자신의 젊은 시절 노래 한 곡을 꺼내며 우리는 서로의 추억을 노래로 엮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2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거기 괜찮아? 많이 보고 싶어. 그 말이 낯설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답게 잘 살고 있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딸이 말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집에도 놀러 와요.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해요. 이젠 그 말이 억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제 자리를 찾아가며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해서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은 늦게 철이 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에 붙인 달력을 보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하루 감사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작은 평화가 이어지기를. 며칠 후 복지주택 게시판에 눈에 띄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입주민 재능 나눔 교실 첫 수업 건강한 손 운동과 해고록 쓰기. 저는 용기를 내어 강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살아온 시간,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하루들이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 문을 여는 제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내일을 위한 한 줄을 써 내려갈 겁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처음엔 고개를 떨고 웃고 몇몇은 울음을 삼켰으며 또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지 회고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껴안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박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내가 나를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수십 년의 무게가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 그날 이후 글쓰기 모임은 한 달에 2번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1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고 각자의 이야기에는 눈물보다 웃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누구는 어린 시절 동네 우물 이야기를 꺼내 놓았고 누구는 첫 월급날 사온 선풍기를 회상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이 환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일 줄이야. 이제 그들은 노년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복지관에서는 입주민 작품 전시회를 제안했고 우리 글쓰기 모임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집을 맡았고 이야기 하나하나를 모아 작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나로 살아가는 법. 책을 받아든 어르신들 손이 떨렸습니다. 책 속엔 그들이 살아낸 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주민센터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날은 그 누구도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껏 차려입고 서로의 삶을 찬탄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책이 됐다니 정말 꿈 같아요. 이 나이에 내가 작가가 될 줄이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해고는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축복하는 행위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으로 돌아온 저는 탁자 위 조용히 덮여 있는 그 책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나를 잘 살아냈구나. 달빛 아래 창문을 타고 불어온 바람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늦은 봄도 봄은 맞아요. 전시회가 끝난 후 글쓰기 모임은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되어 마을 외부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황혼의 작가들이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에 제 이름이 실린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거 나한테도 보내줘요. 친구들이 엄마 멋지다고 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제가 처음으로 이름 있는 사람으로 불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진짜 작가래요. 작은 손 안에서 제 삶의 자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대상이 자식이든 친구든 나 자신이든. 복지주택에서의 하루하루는 이제 제게 여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주택 앞 마을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데 옆에 다가와 앉은 박 여사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 가도 무섭지 않죠.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만나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수다처럼 합니다. 박 여사님은 시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김 여사님은 스마트폰으로 손주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라디오 방송을 해보고 싶어요. 매일 밤 우리처럼 하루를 무사히 보낸 사람들에게 잘 버티셨어요라고 말해주는 방송.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그 방송 들으면서 잠들게요.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황혼이란 끝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와 내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오늘을 살아낸 우리 모두에게 내일도 분명 선물처럼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아이 하나가 자전거를 끌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숙제 발표인데요. 존경하는 사람을 써야 해요. 저 할머니 써도 돼요? 가슴이 벅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 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이며 다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주민 친구들과 함께하는 산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흰 운동화를 꺼내 신으며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오늘은 좀 예뻐도 되는 날이지. 계단을 내려가며 복도에서 마주친 김 여사님은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시네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삶이 좋아지면 얼굴도 변하나 봐요. 그 길로 우리는 공원까지 걸으며 국화 향기를 맡고 늦가을 바람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조금 늦게 피어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우리는 서로의 걸음에 맞추며 그 하루를 함께 걸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당신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황혼도 분명 찬란하게 물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은 어떤 계산표 속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울림이 됩니다. 아무리 늦은 계절이라 해도 봄은 봄입니다. 그리고 그 봄은 당신에게도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황혼 공감. 여러분의 한마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감동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부모님, 이웃에게 위로가 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따뜻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구독은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좋아요는 이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황혼 우리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